1953년 6월 정전협정을 불과 한 달 앞둔 상황에서 정말 충격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새벽 2시 전국의 포로 수용소에서 동시에 철조망이 뚫리기 시작해요. 무려 27,000명의 포로들이 일제히 탈출을 시작한 거죠.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게 탈옥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이승만 대통령의 지시였거든요. 미군들은 완전히 당황했어요. 동맹국 대통령이 사전 협의도 없이 이런 일을 벌인 거니까요. 오늘은 한미 관계 역사상 가장 심각한 갈등의 순간 그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1953년 6월 18일 새벽이었습니다. 정전협정 조인을 불과 한 달 앞둔 긴박한 상황이었죠. 이승만 대통령의 마음은 무척 복잡했어요. 지금 정전하면 분단이 고착화될 수 있다. 공산 측이 재무장할 시간을 벌어주는 거 아닌가? 통일의 기회를 영영 놓치는 건 아닐까? 이런 깊은 우려 속에서 이승만 대통령은 결단을 내립니다. 헌병총사령관 원용덕에게 극비 지시를 내린 거죠. 6월 18일 새벽, 전국이 잠든 시간에 돌발 상황이 터져요. 부산, 마산, 대구, 영천, 논산, 광주, 부평까지 전국 8개 포로 수용소에서 동시에 진행된 거였어요. 한국군 헌병들이 쏘는 카빈총 소리를 신호로 반공포로 27,388명이 일시에 석방됐습니다. 유엔군 경비대에는 사전 통보가 전혀 없었어요. 현장에 있던 미군들, 정말 어리둥절했을 거예요. 뭐야? 이게 무슨 상황이지? 포로들은 순식간에 철조망을 뚫고 빠져나왔고 경찰들이 안내하는 민가로 숨어들었어요. 모든 과정이 치밀하게 계획된 작전이었던 거죠. 이승만 대통령은 다음 날 공식 발표합니다. 반공포로들의 자유의지를 존중한다라고 말이죠. 하지만 이것만이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포로 석방의 실제 목적은 정전협정 진행을 방해하는 거였어요. 당시 정황으로 봤을 때 이승만 대통령이 예상했던 시나리오는 이런 거였을 거예요. 중국이 포로 석방에 강력 반발할 것이고, 그러면 정전협상이 결렬될 가능성이 높아지죠. 전쟁이 지속되면 통일 기회를 확보할 수 있다고 본 거예요. 실제로 이승만 정부는 이런 상황에 대비해서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한국군을 당시 65만에서 75만으로 대폭 증강하려고 했고, 반공청년단 같은 민간 조직도 동원할 체계를 구축했어요. 심지어 중국 국민당 정부와의 협력 가능성까지 타진하고 있었다니까요. 독자적 작전 수행 의지도 분명히 표명했어요. 우리끼리라도 북진해서 통일을 이루겠다는 의지였던 거죠. 그런데 여기서 잠깐 생각해보세요. 이게 국제적으로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었어요. 중국군 100만이 압록강 너머에 대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이 단독으로 북진한다. 당시 상황을 요즘으로 비유하면 마치 회사에서 중요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팀원 한 명이 갑자기 나는 다른 방향으로 가겠다고 선언하는 격이었던 거예요. 그것도 회사 전체의 운명이 걸린 프로젝트에서 말이죠. 클라크 유엔군 사령관은 즉시 워싱턴에 긴급 보고를 올렸어요. 아이젠하워 대통령과 수뇌부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완전히 당황한 거죠. 정전협정이 무산될 위험성이 커졌고 동맹국 대통령과 정면 충돌하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진 거거든요. 국제사회에 미칠 파장도 엄청날 게 뻔했어요. 미군이 우려했던 상황들을 보면 정말 심각했어요. 이승만이 추가적인 독자 행동을 할 가능성, 한국군과 유엔군 간 지휘체계 문제, 중국의 반발로 인한 전쟁 재개 위험, 국제적 고립 상황까지.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나중에 회고록에서 8년 대통령 재임 기간 중 잠자다가 깨어난 것은 그때가 유일했다고 썼을 정도였어요. 영국 총리 처칠은 아침에 면도하다가 이 소식을 듣고 깜짝 놀라서 얼굴을 베었다고 하니까요. 심지어 미국 정부 내에서는 에버레디 플랜이라는 이승만 제거 계획까지 검토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결국 무력 사용은 고려 대상이 아니었어요. 우리는 이승만 대통령을 설득해야 한다. 이게 미국의 최종 결론이었죠. 1953년 6월 말부터 7월 초까지 집중적인 한미 협상이 벌어졌어요. 양측의 핵심 입장을 보면 이랬거든요. 이승만 대통령의 요구사항은 분명했어요. 한미상호방위 조약 체결 확약, 한국군 현대화를 위한 대규모 지원, 전후 경제 재건 원조 대폭 확대, 그리고 미래 통일 기회에 대한 미국의 이해. 반면 미국 정부의 조건도 명확했죠. 정전협정 조인 승인, 독자적 군사 행동 자제 약속, 유엔군 지휘체계 존중, 국제협력 원칙 준수. 협상 과정은 정말 어려웠어요. 연일 계속된 고위급 회담, 양측의 원칙적 입장 차이, 하지만 서로를 이해하려는 인내와 노력이 있었던 거죠. 미국에서 로버트슨 대통령 특사가 파견됐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정말 독특한 협상 전술을 썼어요. 특사가 반공포로 석방 문제를 꺼내려고 하면 창밖을 가리키면서
저기 까치 한 쌍이 날고 있네요라며 화제를 돌렸다는 거예요. 마치 나는 지금 다른 생각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은근히 보낸 거죠. 드디어 1953년 7월에 최종 합의점이 도출됩니다. 한미상 호방위 조약 체결 약속이 확정되고 10월에 정식 조인되죠. 대규모 군사 경제 원조 제공도 합의됐고 이승만 대통령도 정전협정을 승인하기로 결정했어요. 이 사건이 보여준 한미 관계의 복잡성은 정말 인상적이에요. 서로 다른 관점이 있었던 거거든요. 이승만의 입장에서는 분단 고착화에 대한 절박한 우려와 통일 의지가 있었어요. 미국 입장에서는 세계 평화 유지와 동맹 관계의 안정이 더 중요했고요. 여기서 얻는 교훈은 뭘까요? 동맹국 간에도 견해 차이는 존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대화를 통한 상호 이해죠. 각자의 입장에는 나름의 합리적 근거가 있었으니까요. 현재적 의미로 보면 한미 간 대북정책 접근법 차이의 역사적 배경을 이해할 수 있어요. 국가 이익과 동맹 협력의 균형점을 찾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도 알 수 있고요. 소통과 협의의 중요성은 두말할 필요가 없죠. 이승만 대통령의 반공포로 석방은 분명 위험한 도박이었지만 결과적으로는 한미상 호방위 조약이라는 소중한 성과를 이끌어냈어요. 약소국이 강대국과 대등한 관계를 맺기 위해 얼마나 치열하게 노력해야 하는지도 보여주는 사례였죠. 4부에서는 이런 복잡한 상황 속에서 포로들은 어떤 경험을 했는지 포로 수용소에서 벌어진 또 다른 전쟁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구독하고 더 많은 스토리를 만나보세요.